21세기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우리의 대학은 어떤 지성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대학은 앞으로 20년, 30년 뒤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이끌어갈 사람들, 즉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내야 하는 곳이다. 취임 후 개혁의 출사표를 던진 고려대 염재호 총장. 개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뗏목을 만들고 요트를 만들어서 항해를 해야지. 청춘 학창 시절 어떠셨나요? F학점도 한 2개씩 받았고. 대학 총장이란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뛰어난 지성을 길러보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고려대 염재호 총장을 초대한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우리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상회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지만 과연 우리 대학이 진정한 상아탑의 역할을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대학이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개척하는 지성을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신임 총장 염재호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성공 스토리 만남에서 마련한 그 대학 총장님과의 만남, 네. 이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립대학인 고려대학교가 염재호 총장님의 임기 동안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총장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대학이 나아갈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네.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개척하는 지성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20세기는 이제 제조업 중심의 대량 생산 체제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화된 지식 또는 형식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사회에 나가서 공헌을 했는데 21세기는 이제 제가 문명사적인 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이게 바뀌어져서 더 이상 대기업은 고용을 더 늘리지 않고 대기업은 대부분 제조업은 자동화라든가 또는 로봇 자동 생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서비스 산업이 70~80%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개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사회를 그렇게 해서 인도를 하고 리드를 해가야 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20세기에 굉장히 성공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대학생들도 헬리콥터 마음이다. 다 이렇게 정형화된 패턴으로 자라나온 엘리트들만 있어서 이제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개척하는 정신을 강조해서 개척하는 지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총장 취임 후에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이제 역설하시면서 산모 정책을 시행하겠다 하는데 그 산모 정책이 어떤 내용인가요? 외국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와서 참 신기하다. 외국에는 출석부라는 게 없는데 이거 출석은 학생의 권리지 의무가 아닌데 이거를 매 시간 5분 이상씩 출석을 부르면서 시간을 버리는 건 자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석을 부르지 말자. 이거를 옛날에는 출석을 안 부르면 교육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성적을 입력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출석부를 제출하지. 그래서 고대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학생의 권리다. 두 번째는 상대평가의 문제인데 학생들이 성적을 A는 20%, 뭐 B는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점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재수강하고 뭐 3번도 듣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C 정도 받으면 교수님한테 와서 흥정을 합니다. 저 F 주세요. 다시 재수강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교육적이지 못하거든요. 외국에서 무슨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데에서 거의 60~70%가 A를 받아도 얘네들은 줄만하다. 왜 그만큼 능력이 됐으면 주는 거지. 그거를 절대평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거는 자유롭게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자유롭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무감독 시험입니다.
저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거기는 의무적으로 감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을 이끌어 나가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엘리트들을 잠재적으로 얘네들이 부정행위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교수가 감독을 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시험 답안지에다가 사인을 하고 나는 명예선서에 사인을 하고 시험을 봅니다. 교수가 그래서 시험 감독 못하게 돼 있는데 무슨 학생이 저 학생이 뭘 보고 썼다라고 컨닝했다라고 보고를 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교수가 학생이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안 내주고 보고 쓰면서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낸 것은 교수가 시험 문제 잘못 낸 거다. 좋은 문제가 아니다는 좋은 거예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그런 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다. 도덕적인 거랑 윤리나 명예심은 대학 정도에서 훈련을 받아야지 여기서 훈련을 못 받으면 사회에 나가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자. 그런 게 이제 제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염 총장은 교육 방식도 바꿀 계획이다. 그동안 강의실에서 지식을 전수했다면 앞으로는 강의는 동영상을 통해 밖에서 보고 강의실에서는 교수와 조교가 소규모 학생을 모아 문제 해결을 돕는 토론식 수업을 할 것이다. 그래야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화제가 된 것이 입학처를 인재 발굴처로 바꿨는데 대학 그 입학 시험에 어떤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 사실은 공식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하고 저희는 완성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로 잠재력이 있는 원석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수능에서 하나 틀리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 틀리고 안 틀리는 것은 운이고 실력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서 줄 세워가지고 뽑는다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하버드, 스탠포드가 다 SAT 만점 맞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학생을 뽑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에서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녀본 애들이지만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애들을 뽑겠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제는 옛날에는 학부제를 뽑았지만 요즘 다 학과로 다 돌아갔습니다. 학과의 선생님들 한 3분 정도가 2시간 정도를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 학생들의 자질을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벌써 10여 년 전인데 일본의 게이오 대학의 분교 중에 하나는 후지사와 캠퍼스가 그런 식으로 뽑는 걸 봤습니다. 그랬는데 2시간을 버티는 애들이 없대요. 왜냐하면 조금 아는 것처럼 하고 다이제스트로 읽었는데도 거기 그 뒤에 있는 뜻이 뭐냐 계속 파고 들어가면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가 잠재력이 있는 애다라고 하면 그런 애들을 뽑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여기에 객관적인 뭐가 있냐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줄자로 재갖고 애들을 뽑는다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고려대학교 정도 되면 그 정도 믿어달라. 저희가 일부러 뭐 나쁜 애를 뽑겠습니까? 그것도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이것도 모든 학생을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수능도 일부 뽑고 지금같이 논술로 하는 것도 뽑고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면서 서서히 인재를 발굴해 내보고 싶고 또 그런 학생들을 뽑아놓고서 학생들을 수업을 시켜보고서 나중에 어느 애들이 더 잘하는 것도 보면서 서서히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정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는 거죠. 대학으로서는 그 취업률, 네. 또 고시에 대한 합격률 이런 것이 결국 그 학교의 레벨을 평가하는 그런 주요 요소가 돼서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네. 이 개척 정신과 이 취업률의 그 기성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취업률에 대한 그 공부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뭐 행정학이 전공입니다만은 한 20년 동안 미래 사회화 조직이라는 과목을 계속 가리키면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 거가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하고 대학에 들어올 때는 대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는데 그 지식의 기본은 20, 30년 전에 본인들이 대학 다닐 때의 생각이고 이 학생들이 나가서 사회에서 활동할 때는 20, 30년 뒤기 때문에 반세기의 갭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달리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도
대기업 취업률은 한 13%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애들은 졸업을 안 하고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데 대기업은 평균 근무 연한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게 됐죠. 지금은 오히려 더 이제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자기가 창업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서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식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유람선을 기다려봤자 유람선은 안 온다. 이제는 항해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뗏목을 만들고 요트를 만들어서 항해를 해야지 섬도 볼 수 있고 나가서 개척할 수 있다. 대기업 시스템은 20세기의 유일한 한 세기 동안의 독특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19세기에도 대기업 없었고요. 18세기에도 없었고 대부분 자영업, 개척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직업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21세기는 그렇게 간다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죠. 글로벌 시대에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갖춰야 될 진정한 능력, 또 뭐랄까 그 자질이랄까, 그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도전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게 언어겠죠. 언어 능력인데 언어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마 요즘 학생들보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어를 훨씬 못했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미국 가서 다 박사학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언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열린 마음인데요. 그것은 아까 도전의식하고는 좀 다른 건데 세상은 정답이 없다. 다른 나라는 우리하고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옳다 그르다를 자기가 좋아한다라는 말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외국에 나갈 때도 꼭 너무 내가 생각하는 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러니까 도전 정신, 그다음에 언어의 능력, 그다음에 열린 마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글로벌 시대라고 하더라도 일단 학생들은 취업이 꼭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스펙이라든지 또는 뭐 언어 능력이라든지 이 점에 더 집중하게 돼서 결국 열린 마음을 갖는다든지 또 창조적 정신 이런 걸 갖기에는 사회가 좀 잘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쓸데없는데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일본에 가서 한 1년만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하려고 하면 일본이 훨씬 더 기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일본 학생들은 한국에 와서 취업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일본 가서 취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대기업만 생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인재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임원이 돼서 훨씬 더 오랫동안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이 마술 피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려대학교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을 받아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들어온 애들 반 이상의 아이들은 사교육 안 받고 들어온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것을 스펙이 됐건 사교육 시장에서 기업화돼 갖고 아이들을 계속 선전하는데 광고에 부모들도 빠져들어서 그런 거지. 저거나 똑같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낫는 방법은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다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할 생각이 있으면 사교육을 받아도 고대 들어오고 사교육을 안 받아도 고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평생 직장은 사라지는 시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도전 정신이 20세기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듯이 이런 개척 정신을 대학이 키워줘야 한다. 대학의 직업교육은 현장에 나가면 금방 용도 폐기된다. 그보다 오히려 기초 체력이 튼튼한 사람을 키워야 한다.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학자에 대한 많은 분들의 오해와 진실이 뭔지 궁금한데요. 네,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학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지능이 뛰어나야 된다. 그럼 반반인데 예스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지능이 뛰어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21세기에는 지능이라는 것이 꼭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지능이 아니라 후천적인 지능도 계속 개발할 수가 있는데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많은 토론을 한다든가 문제의식을 많이 갖는다든가 하는 사람이 교수를 하고 학자가 돼야지 문제의식도 없고 많은 토론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해갖고 학자가 된다? 그건 21세기에 적합한 학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현장 경험을 쌓고 학문의 길에 오는 것이 유리하다. 그거는 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요? 현장 경험이 이 산학협동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학문으로서만 정진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현장 경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새로운 사회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어디셔널하게 부가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학교 안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새롭게 바꾸는 것에서는 좋지만 그렇게 현장 경험이 있어서만 학문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게 학문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현장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개발해낼 수도 있지만 또 학문 세계에서는 그러한 체계적인 학습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가지고서 다 한다는 것은 이거는 추가적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자가 되기 위해서 유학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닙니다. 예,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신임 교수님들 뽑을 경우에 초빙할 경우에 거의 90% 이상이 외국에서 이미 가르치다가 오신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자꾸만 외국에 가게 되면 좋은 조건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의 문제라든가 통학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공부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마련이 돼 있지만 가르치는 내용이나 교수님들의 수준은 이미 다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갔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이제 전 세계에 수만 개의 대학 중에서 100위권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가야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극을 받는다든가 집중을 한다든가 마치 뭐 절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어떤 환경을 딱 틀지어주는 거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유학을 가야지만 좋은 그 공부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평생을 학자로 살아온 염재호 총장이 말하는 학자의 길 세 가지. 첫째, 현상에 대해 호기심이 있어야 한다. 재미없으면 노동이고 고역이다. 궁금한 게 많아야 한다. 둘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밤새워 공부하고 힘들어도 연습하고 노력하라. 셋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학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회의가 들어도 끝까지 갔을 때 학자가 될 수 있다. 총장님은 학창 시절에 그 F학점 흔히 말하는 곤청, 그 쌍곤청도 차시고 또 교정에서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니시고 그래서 참 보면 지금 모습과는 잘 매치가 되지 않는데 총장님의 그 청춘 학창 시절 어떠셨나요? 뭐 70년대가 대부분 뭐 통기타 청바지, 맨날 청바지 입고 또 교련복 입고 흰 고무신 신고 고려대학교는 특히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이렇게 했고 장발에다가 또 1학년 때는 들어와서는 대학이 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어울려서 몰려다니고 해서 성적이 나빠서 진짜 F학점도 한 2개씩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1년을 마치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1년을 휴학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복학을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공부가 재미도 있었고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의 길로 갈 수 있는 게 됐는데 뭐 방황하고 그다음에 낭만을 즐기고 하는 것은 또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1학년 때는 쌍권증 차다가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그렇게 코페르니쿠스적 변신이 가능한 거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가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호기심 같은 거가 이제 많이 생겼고요. 공부를 하게 왜냐하면 1학년 때는 대부분 그것도 이제 교양 과정의 좀 문제점이기도 하는데 고등학교 때 했던 뭐 영어, 국어 똑같이 하고 뭐 수학 똑같이 하니까 별로 흥미를 못 잃었는데 2학년 되면서 전공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하니까 아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했고 또 생활도 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몰려다니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외톨이가 되는 방식 그런 것도 했고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을 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대학 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2, 3학년 때 하다 보니까 성적이 계속 잘 나오게 되고 그래서는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게 됐죠. 근데 이제 행정학을 전공하셨는데 인문학에 관계된 책도 상당히 많이 읽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어떤 학습의 기초 체력에 많이 도움이 되던가요? 당연하죠. 저는 당시에는 저희가 수강 신청을 하면 학장님이 체크를 해주셨는데 법대 학장님이 너는 왜 쓸데없이 이런 과목을 듣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KBS 이사장 이인우 교수님한테 유럽 지성사, 러시아 혁명사 또 국문과에서 작가론 심지어는 또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한다고 하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챙겨주셔갖고 수학과 가서 4학년 확률론도 들었고요. 수학 공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기초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열심히 하게 돼서 성적을 잘 받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모든 생각은 조합하는 재주에서 나온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는 학문뿐 아니라 인생에 도움이 된다. 사회학부터 수학, 철학, 물리학까지 다양한 비전공 과목에 대한 공부 경험은 지금도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근데 총장님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그 TV에서 대선 토론 진행자도 하셨고 또 방송인으로도 활동하셨고 컬럼니스트이시기도 하고 교수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재밌던가요? 학생들하고 강의하는 게 제일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장이 딱 되고 나니까 갑자기 어느 날 문득 허전한 느낌이 든 게 이제 나는 더 이상 학생들하고 강의 못 하잖아.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어서 굉장히 허전했는데 학생들하고 질문하고 또 제가 아는 것을 보다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총장은 어떤 모습의 총장이어야 하는지 또 우리 총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모습의 총장이 되고 싶은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전의 총장님들은 되게 지사형 총장님이셨습니다. 그냥 앉아만 계셔도 저희가 존경을 하는 총장님이셨는데 그 1세대 총장님이셨고 2세대 총장님은 소위 CEO 총장이라고 해서 건물도 많이 짓고 뭐 펀드레이징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양적인 성취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놓친 것이 이제 철학이나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둘을 겸비한 3세대 총장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총장이 해야 될 일은 우리 학생이 20년, 30년 뒤에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고민하면서 그 학생들을 키워내야 되는 총장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들이 있는데 총장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이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약혼 반지인데. 결혼 반지가 아니고 약혼 반지입니까? 네, 대부분 제가 방송 때도 이거를 끼고 나오니까 궁금해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니셜인데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이거를 이제 당시에 대개 결혼식 때는 뭐 다이아 반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니셜로 해갖고 이거를 계속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커플 반지인가요? 네. 그게 옛날. 네, 그러니까 그럼- 79년에 결혼했고 78년 약혼식 때 낀 거니까 한 37년 정도 됐죠. 정말 정말 보물이네요. 가장 소중한 만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네. 100초를 드리겠습니다. 엉뚱하게 드릴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학교를 한 만화가게 다니고 영화관 다니느라고 한 두세 달을 학교를 안 가서 이렇게 뭐 제적 같은 것까지 될 뻔했는데 그 만화 가게의 주인 아저씨가 대학생은 아니고 대학생 정도 되는 아저씨였는데 저를 따뜻하게 설득을 하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학교 때까지 연락이 됐다가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돼서 그분을 뭐 이름도 모르고 지금은 찾을 수도 없고 하지만 그분이 그때에 제가 계속 만화가게에서 헤매게 놔뒀다라고 하면 중학교 갈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옛날 이야기이지만은 그분과의 만남이 이렇게 떠오르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려대학교가 개척하는 지성을 길러내는 대학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염재호 총장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대학 총장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학이 변하면 우리의 교육도 변하고 우리의 사회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고려대학교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대학 개혁의 전사 염재호 총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